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쑥은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들 드시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 잘못 알고 드시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쑥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서 채취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통이나 설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쑥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쑥의 독성으로 인해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나 콧물,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두드러기나 복통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심하면은 호흡곤란도 생길 수가 있겠고,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국화과 식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는 걸 당부드려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쑥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계피나 대추 또는 약재 같은 걸 넣어서 차로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한의학 쪽에서는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갖고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열은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열로 인해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예요. 요새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 쑥의 효능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돼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크게 소용이 없다니 굉장히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유 대신에 아몬드나 오트밀 같은 대체우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쑥의 효능 4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요.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돼서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우리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고,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해요.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해줘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죠.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줘요.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도 탁월하죠.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고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예방해주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을 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네올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췌장의 베타서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특히 이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생리통, 생리불순 등 여성질환을 완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의 기능도 강화해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나 숙변 제거에도 탁월해요. 또한 시네올은 위장점막의 염증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해서 소화장애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우리 장에 있는 점막도 보호해주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도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주고 장내 환경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죠.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이에요.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도 오르는 것을 염려해서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죠.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이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하죠.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쑥은 칼슘도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돼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돼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분들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서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게 되고 혈액이 산성화돼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줘요. 최고의 항염, 항암 식품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쑥과 브로콜리,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해요.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도 막아줘서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도 탁월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이에요.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에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서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쑥의 칼슘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도 정화해줘 폐질환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도 예방해주기도 하고 뇌 건강에도 또 좋아요. 계란의 콜린 성분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기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큰 시너지를 발휘해요.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도 하고,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E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해서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 아니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궁합이에요. 쑥하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쑥을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겠죠.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더욱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어떤 거와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칼륨과 다양한 영양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났는데요. 감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았나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 심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 상승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고,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몸속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카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줘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러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굉장히 맛있죠. 정말 맛있죠? 케찹에 찍어 먹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근데 이러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굉장히 맛있는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이런 위험한 물질을 굳이 일부러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이것 또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감자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 항암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클로로겐산이 심장질환의 위험성 정도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감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과산화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주름, 피부 노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름만 없어도, 피부가 노화가 안 돼도 이 탱탱한 살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로겐산이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자를 드실 때 감자 껍질을 잘 닦아서 감자 껍질도 같이 함께 드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생감자 껍질 1g에 아까 클로로겐산 1mg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감자를 삶았을 때는 클로로겐산이 1mg에서 0.6mg로 감소하고, 또 오히려 찜기에 쪘을 때는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1.6mg 정도로 높게 변형이 되고, 또 구웠을 때는 가장 낮게 0.2mg 정도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섭취해서 안 된다는 건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거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생물이 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라닌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소량 섭취만으로도 이 두통이나 복통이나 구토, 식중독 증상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까지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로 조리해서 우리는 솔라닌을 제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만 분해가 되므로 100도씨에 불러는 아무리 삶아도 이 솔라닌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솔라닌의 생성이 굉장히 빨라져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싹이 난 감자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반드시 패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시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줘서 감자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아,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근데 이러한 버터랑 치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맛으로만 본다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데 건강에는 최악이랍니다. 이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도 같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은 혈압 상승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해서 같이 곁들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삶은 감자를 먹다 보면 우리 목 막히잖아요.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소금에 찍어 먹고 있으면 엄마 목말라! 엄마가 물을 안 줘요. 왜 물을 안 줘? 근데 그때 엄마는 우유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우유를 드시면은 아주 잘 선택한 거예요.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으며 콩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여러 군데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줘요. 반면에는 우유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감자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쿵짝쿵짝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식초가 있습니다.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 우리가 섭취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이 스트레스 해소랑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강화시켜 주는데,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조직도 같이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 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삥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자는 열에 익혀도 이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비타민 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욱 잘 흡수되면서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또 높일 수 있어요. 양파 또한 감자랑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 이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위 벽을 보호하고 이 세포의 변형을 막아 염증도 감소시키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혈액 중에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다양한 질환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받아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를 보여주는데,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는 혈관 벽을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 감자의 효능도 극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토메이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며,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 C는 함께 작용해서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이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은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의 건강은 또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 것이 어떨까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맛있는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 노화 그리고 저속 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 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이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식사하는 방법만 바꿔도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영양 부족을 넘어 영양이 과다한 시대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음식들이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과연 줄까요? 이렇게 맛있는 산의 진미들을 먹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와 의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섭취한다면 우리의 이 장기들은 쉴 새 없이 소화를 위해 일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자주 먹는 만큼 위와 장, 우리의 그 소화기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우리의 소화기관이 쉴 수가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점 4가지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당 상승입니다. 우리 몸이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특히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 빵이나 과자, 캔디류, 초콜릿, 흔히 하는 굉장히 다한 음식 있잖아요. 이러한 달달구리한 간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과식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키는데 지방과 같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심장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소화불량,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식은 우리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를 제때 하지 못해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가스, 아니면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체중 증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다시피 과식은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굉장히 많이 초래하는데 이는 또 쉬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면 많은 병의 원인인 비만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이 즐겁다고 해서 음식을 과하게 자주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공복을 유지할 땐 좋은 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공복이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데 그 이유는 주로 체내 우리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 공복 상태에는 음식 섭취가 없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혈당이 낮아지면 체내 인슐린 수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혈당이 높을 때 분비가 되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같이 해요. 따라서 음식이 없을 때는 인슐린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복을 오랜 기간 동안
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 상태가 또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공복 기간을 잘 유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이 촉진돼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갔죠? 자, 이게 뭔가 살펴보면 하버드 의대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단식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로 꼽았는데, 이 세포의 자가 포식, 즉 오토파지라는 말은 스스로 자동이라는 뜻의 오토와 먹는다라는 뜻의 파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시스템이 누구한테나 있지만,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면 공복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손상된 세포 성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내의 세포들이 스스로 몸속에 있는 단백질 부산물을 정화를 하게 돼요. 이러한 정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서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도 있고,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게 결국에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을 섭취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포도당이 없으니 체내에서 대신 지방을 분해한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복 시간이 약 12시간 이상 지속되면 간에서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하고 우리 몸은 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방을 감소시키며 체중 조절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복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공복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과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쉽게도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그리고 공복을 유지할 때도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영양소도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공복은 혈당 수치를 지나치게 또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지러움, 피로, 두통 계속 맞물려서 안 좋은 증상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당뇨가 있거나 다른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을 유지할 때는 무턱대고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실천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키 포인트입니다. 누구는 1년에 1살씩 나이를 먹고 또 누구는 2살씩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1살도 먹기 싫어요.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노화 그리고 저속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이 생활 습관과 식단, 환경들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이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정제탄수화물과 단순당입니다. 이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당 또한 가속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이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나 과자 같은 거는 우리 몸속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이 단순당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설탕이나 과당, 시럽 등이 포함된 탄산음료, 당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 같은 거는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의 염증과 노화도 같이 촉진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또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당이 적은 천연 과일 주스나 허브차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음료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단순당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음료로 대체해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가속노화를 억제하고 오히려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저속노화 식단도 있을까요? 세계 여러 장수 마을 식단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은데,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 댄 뷰트너 박사는 세계의 장수 마을의 식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안의 사르디니아, 그리스의 아카리아, 로마의 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5가지의 당수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섭취하는 음식과 방식을 찾았대요. 이 식단을 블루존 식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블루존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수마을에서는 주로 식물을 기반으로 섭취를 하는데 약 95% 정도의 음식물을 식물성 자연식으로 섭취한다고 해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정제나 가공하지 않은 그 자연 원물 그대로 원재료 형태로 섭취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흰 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원물의 상태를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당분도 자연히 적게 섭취하게 돼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은 물론 심혈관 질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단 육류는 소량만 섭취하게 되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빨간색 육류보다는 주로 생선이나 닭고기와 같은 것들 또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또한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지 않고 절식을 실천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이 설트인1이라는 유전자가 또 발현이 되게 되고, 이 유전자 자체로 노화를 늦추는 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블루존 식단은 음식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사회적 식사예요. 이 사회적 식사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함께 우리 모두 식사를 하는 건데, 혼자서 몸속에 건강한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것이 아닌 같이 함께 투게더, 이웃과 가족, 심지어 반려견, 사랑하는 고양이, 강아지더라도 함께 먹고 함께 운동하는 이렇게 사회적인 교류도 이 식단에 포함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에요. 식단 말고도 노화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화를 늦추는 음식 3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콩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있는데, 콩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줘요. 하지만 콩에는 또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피토에스트로겐과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많은 의학적인 연구와 논문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콩에 함유된 이 렉틴 마이크로바이옴, 다시 말하면 미생물군 유전체에 도움을 줘서 오히려 암 발생 위험률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콩 중에 혹시 렌틸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렌틸콩은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콩인데, 맛도 좋은 이 콩을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통으로 드셔도 좋고, 아니면 밥에 넣어 드셔도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노화를 늦추는 음식 2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이 녹황색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열량도 적어서 섭취할 때 포만감을 주고, 또 식이섬유도 많아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는데,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식물 자체,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을 말해요. 우리 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각각 그 영양소가 굉장히 달라요. 이 다채롭게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다양한 성분을 같이 섭취하는 건데, 이 또한 채소에는 항산화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매 식사 때마다 잊지 말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노화에 도움은 음식 3번째는 고기와 생선입니다. 자, 채식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기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놀라셨나요? 사실 적절한 양의 고기와 생선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BCAA가 포함된 단백질은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을 굉장히 많이 촉진을 시키는데, 이러한 근육 감소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이제 연세가 드신 중장년층, 노년층들에게는 특히나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고기와 생선도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높일 수가 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많이 드시지 말고 꼭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식단이 모두에게나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아쉽게도 그건 아닌데요. 연령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식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중년기나 노년기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중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위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체 노화에 따라서 소화 기능도 점점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금방 찌기 쉬워져요. 이에 따라서 절식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존 식단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년층은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과 근육량이 감소해서 무리하게 절식이나 식단을 하시기보다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고 영양소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노년층에는 근육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무리한 식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